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상명의 이슈펀치가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74회 74번째 시간입니다. 6월 9일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일정을 마치고 좀 급히 왔습니다만 밖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더위에는 조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땀을 흘릴 정도로 뜨거워서 날씨를 봤더니 바깥 온도가 지금 무려 33도, 불볕더위, 찜통더위 이런 걸 하네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겉옷을 벗고 와이사이 차림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덥습니다만은 참 봄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꽃이 피우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또 봄이 오고 또 난 뉴스를 보니까 또 남부지방부터 이제 앞으로 장마가 온다 벌써부터 이렇게 돼서 이게 참 그러나 더워도 박선명의 이슈펀치는 초심대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을 이슈펀치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더위에도 추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이 더위쯤은 한 방에 날려버리고 더 큰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강하게 달려가는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6월 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 혹시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6월 7일. 물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잘 보니까 그러는데 6월 7일이 현충일 다음 날이죠. 이때가 봉오동 전투가 시작된 딱 100년째입니다. 봉오동 전투 100년째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했었죠. 봉오동 전투. 유해진입니까? 이 영화가. 하면서 이렇게 봉오동 골짜기로 쫙 유를 해가지고 사방에서 완전 그 외놈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때 한 2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혹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순신 장군 이후에 일본 정규군과 전쟁을 해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때가 이때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봉오동 전투는 앞서갔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전투에서 우리가 성과를 거두다가 다시 또 일본이 우리 만주 지역에 우리 그 동포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참변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만주 북쪽으로 흩어져 나가는 또 좀 비극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즈음에 이 봉오동 전투가 우리한테는 첫 승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 7일이 바로 100주년이 됐는데 6월 1일은 의병의 날인 거 아시죠? 6월 1일 날 의병의 날. 요거는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처음으로 의병을 의병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개념이죠. 모아서 적진과 맞섰던 날이 6월 1일. 당시의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해서 6월 1일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좀 정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6월 7일은 봉오동 전투 100주년 완성의 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배현진 의원이 MBC에서 유명한 분이죠. 배현진 의원이 법안 1호를 냈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뭐 사람이 지역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통합당 의원이니까 치더라도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가세를 했어요. 여기 조금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택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봉오동 전투하고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한번 짚어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어김없이 세명대 이상희 교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꽤 덥습니다, 그죠? 네,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도 넥타이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역시 비주얼 담당은 다릅니다. 예, 비주얼만 담당입니다. 비주얼만 담당이십니까? 혹시 이상희 교수님? 네. 작년에 개봉된 영화 봉오동 전투 보셨죠? 예, 봤죠. 봤죠. 예.
개봉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본 걸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봉오동 전투가 그냥 뭐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에서 네. 봉오동 전투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화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건 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봉오동 전투가 6월 8일 날에 100주년이 됐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6월 의병의 7일, 날이 있었다. 6월 7일. 예, 6월 7일. 네. 예, 의병의 날이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 자체가 기성 언론들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도 사실상 이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100주년이 됐다는 건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 네, 네. 최근에 알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박상민 박사가 진행하시는 이슈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상당히 참 신선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네. 교수님 원하지 않는 답변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왜냐 그러면 이거는 뭐 네.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어떤 봉오동 뭐 전투의 영화 100년 만에 그렇죠. 100년 만의 기한인데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봉오동 전투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몇 주년이 됐고 또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는 이기는 자에 의해서 서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고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어떤 보수와 진영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렇죠.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셨냐고 물었으니까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 네. 유해진 배우의 특별한 아주 감칠맛 나는 연기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에 그 독립군들이 보면은 전국 8도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럼요. 네. 제주도에서 네, 모이고 네. 경상도에서 모이고 거기 모여서 동굴나는 아지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뭐 제주도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네. 웃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미루 짐작컨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는 아주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예, 그냥 소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원어브 댐댐이었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독립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독립군이 될 수 네. 있겠느냐. 네. 우리가 독립군이 된 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자라는 유해진의 얘기가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봐야 될 것은 이 봉오동 전투가요. 뭐 박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전의 승리입니다. 작전의 승리. 그렇죠. 이게 세계 갱일라전 때는. 세계 전투사에서도 이게 남을 만한 작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토끼머리 전법이었거든요. 토끼머리. 네. 토끼머리 전법이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호랑이 사냥인데 네. 이걸 본인들이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면서 협곡으로 몰아넣거든요. 그렇죠. 일본군들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포진시켜서 독립군들이 전체 결집해서 그게 일종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일본군들 소탕하는. 네. 이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정규군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 그런 나라가 상황이었는데 없는데 무슨 그런 정규군이 상황에서도 있겠습니까? 불구하고 이런 전투 전략을 짰다는 거, 전술을 짰다는 거, 그렇죠. 이 대단한 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저것이 뭐 영화라는 것이 픽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픽션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수백 명, 120명 가까이 되는 일본 정규군을 사살했단 네, 말이죠. 네. 우리는 10여 명에 불과한 부상을 그렇습니다. 당했고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아주 부실했단 말이에요. 네. 정규군에 비해서 그렇죠.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게 어떤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결국 영화 대사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독립군이라는 것다. 우리는 현실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는 독립군이지 않나.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영화 하나 보더라도 상당히 감동 있게 영화를 보시는군요. 감동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말씀드리니까 더 재밌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말을 하면서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자, 우리가 이 봉오동 전투를 이제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청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엄청 많습니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세명 20분째는 좌파 우파 정말 그런 낡은 거 찢어버립니다. 당신들 방송은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 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조선 말 100년 그 이후에 100년 200년을 관통하는 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우리 아들들에게 이 방송을 줘도 부끄럽지 않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호동 전투는 우리 국민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호동 전투 앞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보호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100년 만에 귀한 보호동 전투 이후에 100년 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그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보호동 전투 이후 100년 만에 귀한. 왜 귀한이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얘기를 했죠. 100주년을 맞아서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를 보답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독립군들을 유해를 모셔온 적이 있고 올해는 바로 직접 문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100주년에서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힘을 생각한다면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7일 날 보호동 전투 승리 100주년 날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왕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는 김에 홍범도 장군 얘기 조금 더 하죠. 이상희 교수님. 네. 홍범도 장군은 이제 말 그대로 1868년생인데 네. 아버지가 빈농입니다. 그죠? 그렇죠. 옛날에 네. 머슴이죠, 머슴. 네. 머슴 출신이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포수를 합니다. 포수. 함경도 출신이거든요. 함경도에서 보면은 함경도에 이 산맥이 가운데 무슨 산맥입니까? 그 큰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 네, 넣고 개마고원. 산수갑산. 네. 네. 그 지역에 호랑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타이거. 옛날 백두산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네, 백두산 호랑이. 예, 호랑이를 잡는 비호. 본인도 날아다니는 호랑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총을 들고 호랑이 같은 거 큰 동물을 잡는 포수였는데 네. 얼마나 잘 뛰어든지 비호입니다. 날아다니는. 이게 저는 물론 안 가봐. 물론 안 가봤긴 합니다만 그쪽에 그 개마고원 쪽에 얼마나 사이 험하겠으면 날아서 다녔다 그럽니다. 그리고 원샷 원킬. 총알 한 개로 호랑이 한 마리 잡는다는 겁니다. 원샷 원킬.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유명한 포수였습니다. 포수였는데 그거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랑이를 뭐 잡아서 먹고 살았으니까. 나무꾼 아니면 살아가면 그런 거니까 살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정미 7조회라고 네. 얘기를 하죠. 정미니까 정이니까 이제 1907년인데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완전히 외교권을 장악하는 정미 7조회라고 했습니다. 이 정미 7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합방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또 이토 히로부미가 토요토미 이후에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거를 문서로 썼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미 7조회라고 합니다. 1907년 7월 25일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 생각나요. 안중근 의사가 한 방으로 그냥 저도 원샷 원킬 했으면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완용이요. 두 사람이 이제 정미 7조를 맺었는데 공개된 7조 외에 비밀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비밀 조항에 대한민국 조선 군대의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군요. 조선 군대의 해체를 네. 썼어요. 해체라고. 이거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순종이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참 정말로 저는 조선 왕실을 보면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아무튼 군대 해산을 했는데 군대가 해산하니까 총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포수들도 총 다 내달았어요. 포수들도. 그 포수는 총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총을 내놓으라니까 홍범도 장군 예하에 있는 이 포수들 뭐라고 총 내놓으라고? 우리 못 먹고 살고 못 내려놔. 그래가지고 그렇죠. 당시에 홍범도 장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포수들로 구성된 이른바 의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정미의병. 정미의병. 정미의병이죠. 1907년에.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정미의병의 이제 대장이 홍범도 장군이 됐던 거죠.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요 과정 속에서 홍범도 장군이 결국은 다른 포수들은 총을 내려놓고 투항을 했지만은 주변의 포수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규합을 해서 일종의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원샷 원킬할 수 있는 포수들로 의병을 만들었으니 이 부대는 사실 일본군한테는 어마무시한 군대가 될 수, 반쪽 군대가 되는 실질적으로 한미 합방 후에 정미 7조약을 만들어낸 계기 자체가
뭐 우리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적인 어떤 말살 정책 이것보다도 사실상 무력에 대한 제압을 먼저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일 합방에 대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일단 완료가 했죠. 그러나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 합방을 했다 하더라도 수탈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장 봉기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 7조약으로 해서 이제 완전하게 무력을 진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결국 포수든 아니면은 조선시대 군인들이든 뭐 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언제든지 무장 봉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본색원해야 될 필요가 일본 쪽에서 있었던 그렇겠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총을 댄 포수들이 총까지 다 뺐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수탈에 대한 원한, 독립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이 됐습니다만은 포수들의 입장으로서는 생계가 당장 막막하고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군들이 무슨 권리로 그럼요. 우리들의 생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본능적인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이제 박 사장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실제 한경도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아, 네. 예, 북한 쪽에.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네. 그렇죠? 호전지가 산맥이 많고 네, 날씨도 춥고 그래서 뭐 농사 짓기도 척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포수 사냥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오라는 별명을 가진 홍범도 장군이 실질적으로 그 날씨기로 유명했고 소위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아, 네. 이런 거죠. 자, 우리 어떻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일본군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숨죽여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순수한 동기가 뭉쳐져서 실질적으로 정미의병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의병운동이 본격화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은 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밥그릇은 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우리 제가 양념처럼 말씀을 드린 당시에 정말로, 정말로 이 당시에 호랑이라든지 큰 이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던 이 포수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를 군인들이 총을 내려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조선의 무능, 조선의 무능. 이미 고정은 잘려나가고 이제 손정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완용이가 바로 다음날 사인 받아왔습니까? 근데 이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순정 사인했어 이렇게. 참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이런 왕조가 어떻게 국민들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잘못되기 시작한 망가진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우리 총 못 내려놔. 하고 난 다음에 포수들 다 올라가지고 다 모이라. 그러니까 호랑이 잡던 총으로 이제는 외놈들 잡는. 일본군을 잡는. 멋있다, 그죠? 네. 우리도 그때 환경도 해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원샷 원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백발백중이거든요. 네. 이런 분이 현세에 살아계시면 올림픽은 석권할 수 있었겠다. 우리나라가요. 네. 총활 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양궁. 칼도 잘 쓰고요. 네. 그런 거 우리 잘합니다. 그죠? 양궁, 총, 칼.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학자들을 봤습니다. 왜 우리가 칼을 잘 쓰고 왜 우리가 총을 잘 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활을 잘 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쟁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산악 지형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산악 지역. 예, 잘 숨을 수 있고 잘 피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고 맞추는 것이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답니다. 뭐 그걸 믿거나 말거나. 네, 네, 그렇죠. 또 우리도 또 손기술이라든지 이런 재능이 뛰어나서 네. 뛰어나서 상당히 이 어떤 그 기술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또 거기다가 사실 그 외놈들 같은 경우 저 멀리 한 50m 전방에서 외놈 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정확하게 보통 이거에서 오더라도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절해서 조선의 왕실에서 총을 내려놔라 총을 빼들겠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물며 조선의 왕실이 아니고 합방에 대한 서름도 있는데 일본군들이 그랬단 말이죠. 네, 일본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은 안 되죠. 네. 사실 을사조약이 1905년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침탈했고 이런 것도 이제 3년 뒤에 한일병합, 그죠? 1910년 한일병합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포수들이 한번 생각만 해봐도 한 40~50명 정도의 포수들이 백두산을 누볐던 개마고원 산수갑산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50명이 모여 있으면 사실 뭐가 두려웠을까? 우리가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일본군들이 참 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야비한 꾀가.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외교적 한일 합방을 시도하면서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실 증미 7조약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만일 가능성의 무장 봉기 자체를 근원적으로 색출했지 않습니까? 다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910년대 완전한 합병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합병을 노리기 위한 전략적 수순으로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증미 7조약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르죠, 일본 잘. 사람들한테.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병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우리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데서 이 홍범도 장군이 나왔으니까. 이슈펀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우리가 그동안에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차근차근 기회가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의병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정미 의병이죠. 정미 의병 6월 1일이 의병의 날 이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그렇게 이어졌구나. 역사는 이어졌구나. 그다음에 정미 7조약에서 군대가 해산되니까 곳곳에 있는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 합병되기 전에 이미 군대가 없어지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이게 뭐냐고. 그리고 들고 포수들은 아니 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못해. 이 총을 다시 호랑이 잡다가 외놈들을 향해서 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의병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정미의병이었고 그때 방금 말씀드린 홍 장군께서도 그 의병부대를 지휘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들어는 역사적인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보동 전투의 영웅 100년 만의 귀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인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입니다.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우리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정규군 월강 추격 때 그러니까 이 봉오동 군대를 쫓기 위해서 강을 두만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두만강은 물살을 셉니다만은 이렇게 첨벙첨벙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압록강은 못 건너가고요. 두만강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서 추격하는 걸 월강 추격대라고 합니다. 일본군. 월강 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를 선포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일궈낸 무장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이제 유해를 봉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또 최근에 그 김원봉 의열단 단장 등등에서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플 파워로 정권을 교체한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인 소명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어떤 정파적 시각이라든가 진영 논리가 빠져서는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우리나라 역사가 한쪽의 시각이 지나치게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제 36년간 강제 침탈 과정에서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등등의 과정에서 이 일본 친일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청산이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뻘밭에서 건물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프랑스 예를 굳이 든다 그러면은 독일군에 대한 소위 여기에서 도와줬다든가 프랑스 점령 때 도와줬다든가 여기에 뭔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독일군 패전 후에 여기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막 까미가 어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하죠.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수탈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나라를 건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었다. 또 여기에 대한 인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당위론입니다. 이건 좀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36년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의 관계였기 때문에 한국과는 상당히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민족 처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유야무야가 돼버렸죠. 네, 네. 과연 뭐 그 부분이 좀 바로 섰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그렇죠. 것도 있었겠냐 네, 싶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고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저는 순수한 의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순수한 의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정치적으로 오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뭐 긍정적 시각은 차치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확실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뭐냐 그러면은 좀 좌파적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뭐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6, 70년간의 정통성 기반 이것이 소위 잘 됐든 못 됐든 정통성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거든요. 물론 노무현 정권도 있었습니다만 좌파적 시각에서 우파적 시각에 보면은 여기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파적 시각이 대한민국 역사의 정권의 정통성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주관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일 합방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왜곡된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보수적 우파 시각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다. 이걸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일 합병에 대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사실 그 숫자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100년, 뭐 10년 이런 건데 지난 100년 동안에 지난해는 3.1 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졌던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잘못된 것을 바꿔내고 맞는 것을 끌어올리면서 격탁양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저도 강연도 많이 하고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이상희 교수는 이제 좌파 우파 얘기합니다만 전혀 그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좌파 우파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 정리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됩니다. 독립운동사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이른바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의 눈으로 좌파 우파 보는 것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당시 그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친일이냐 항일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색깔론을 입히고 마치 반민족주의자도 반공주의를 부르짖으면 용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100년을 꿈꾸면서 이제는 역사적인 정통성을 재정립하는 그런 메시지로 4.1 운동 100년 또 이번에는 보고동정도 100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상희 교수 해석을 했는데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기획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강직한 나라는 작지만은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5,000년간 이 나라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온 나라 전 세계에 흔치가 않습니다. 자기 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나라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나라를 뺏기는 것, 그 통전한 그 아픔을 우리가 빨리 치유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혼란을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라고 얘기하면 그 정립을 바로 하는 것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반갑게 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책무인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번에 우리가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봉오동 전투를 얘기할 겁니다. 김자진 장군도 얘기할 것이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도 얘기하고 민족주의 계열도 얘기할 것이고 반역자도 얘기할 것이고 그죠? 그거는 역사입니다. 좌파된 시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좌파적인 시각을 빼버렸습니다. 홍범도 이 유명한 홍범도 왜 몰랐습니까? 좌파라고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누가? 우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유튜버 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남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박세민 이슈펀치는 국민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희 교수님, 네. 홍범도 장군의 이제 유해를 봉안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네,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에 그실 오르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네. 카자흐스탄의 이 남부 지역인데 인구가 한 80만 명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였죠. 그렇죠. 네.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그 당시는 소련이었겠죠, 그죠? 네, 간도 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러시아로 건너갔는데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이죠. 네. 카자흐스탄인데 네. 네, 그 당시 이제 홍범도 장군이 물론 뭐 거기에서 뭐 그렇게 말년이 그렇게 뭐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려국장이 수위했습니다. 수위를 하다가 75세인가 뭐 네, 이렇게 네.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비극이죠, 역사적 비극.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왜 우리의 시각에서 약간 빗겨나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 왜곡된 역사가 참 문제이긴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스탈린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이죠. 네, 그 그렇죠. 당시에 네. 1937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네. 나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볼세비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네. 뭐 이런데 실질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일조를 했다. 그렇죠. 뭐 러시아를 당연한 지원했다, 거죠. 소련을 지원했다. 네.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재헌 이후에 사실 우파 정부가 대한민국의 남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 자체가 평가가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곡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됐다 보는 사람 중에 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거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세계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1945년 이때까지는 전 세계 자체가 사회주의 열풍이 사실상 있었어요. 네,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뭐 산업 근대화에 대항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계급주의에 대한 타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그것을 이념적인 편향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적인 조류였습니다. 네. 조류였었고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것이 사회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민주주의 말은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었기 네. 때문에 이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일본군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실리적인 부분만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레닌과 스탈린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였을 수도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예, 예. 이제 그 얘기가 참 이상희 교수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당시에 우리는 말 그대로 의병이고 독립군이라고 했었지만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포를 가져오지 못해요. 개인 돈을 모아가지고 독일제 몇 개,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제 몇 개, 뭐 중국 공산당은 몇 개, 이렇게 가서 사오는 거예요. 개인 돈으로. 나라가 없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 무기입니다. 일본은 정규군입니다. 배낭을 20kg 짊어지고 행진 착착.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일본이 당시에 독립군들에게 이게 당하고 나니까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간도 3일이라고 해요. 초토화 작전입니다. 이 간도 지역에 북간도 쪽에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불 다 태웠죠. 예, 싹 다 죽여버립니다. 소개 작전.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애들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럼 남자들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저 북쪽 러시아로 당시 소련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소련은 레닌 정부였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나왔다. 러시아도 내전 정부였습니다. 하면은 그때 러시아도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볼셰비키가 일본과. 그러면은 볼셰비키의 적군은 일본과 전쟁을 했고 백군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 혁명정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독립정부는 볼셰비키 편입니까? 맨셰비키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백군입니까? 백군을 지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적군을 지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그 적군도 결국은, 자유시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독립군들을 죽여버리죠.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의 무자비한 배신입니다. 저는 그 대목은 정말로 레닌 정부도 이거는 1000번, 1000번 사와야 됩니다. 우리 독립군들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아무튼 그때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볼셰비키와 함께 항일 투쟁을 하는 것 당연한 거죠. 무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주의와 동의했다고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정부였습니다. 상식밖에 아니라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어른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방송에 일부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까요? 바로 아까 이상희 교수가 했던 것처럼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역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박상명 20분치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에 귀 전혀 기울이지 마십시오. 헛소리입니다. 조금 격한 말로 개소리를 하고 짚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정통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는 홍범도 장군을 몰랐던 것이고 지금도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안 봤습니다만 한 줄 두 줄 정도 보동전투의 영웅 그 정도 김자진하고 같이 나오고 물론 김자진 장군도 영웅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왔던 거.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만주 군관학교를 박정희 대통령도 만주 군관학교 출신 아닙니까?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인들을 뽑아가지고 만주에다가 군사학교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 일제의 앞잡이 만주 군관하고 독립군하고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우를 못하고 아직도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자흐스탄에 당시에 소련으로 스탈린이 일본하고 싸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하고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 놔뒀다고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통째로 중앙아시아로 내려보냅니다. 즉 가라고.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그것도 석탄차 위에 올라가지고 조선인들이 끌려갑니다. 중앙아시아로. 그때 소련으로. 그것이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이 됐고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 남쪽 지역에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지역에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있고 그게 또 탑도 세워졌습니다. 투구를 쓴 모습.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카자흐스탄이 멀기는 멀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 가서 꽃 한 송이 바치고 싶은 그런 분인데 이제 안 가도 우리 한국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가면은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분간만 오케이 됐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말씀 좀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박사님 생각에 정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좀 왜곡된 역사 속에서 또 묻혀진 역사 속에서 살아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명한다는 것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 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굳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치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 어제와 오늘의 꾸준한 대화 속에서 또 내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는 관점인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역사가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잠깐만 좀 화면에 바로 그제 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입니다. 앞에 투구를 쓴 저기 지금 동상에 보이죠?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그 현지에서. 그렇죠, 예. 그럼요. 현지에서 더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네, 우리가 관광지화 돼 있고.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만간에 대한민국으로 봉환된다는 얘기인데 북한에서도 이 홍범도 장군을 평양도니까 항영도니까 우리 쪽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무튼 카자흐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 역사가 이런 것이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정권에 따라 역사적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탄탄하게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 감히 정치권들이 여기에 소위 숟가락을 못 놓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4.15 총선이 끝난 후에 실질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친일파 파묘법 만드는 얘기들 등등으로 해서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영간의
어떤 알력과 진영 간의 신경전으로 자칫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공격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홍범도 장군 같은 역사적인 어떤 위인들 또 우리 역사에 가치 있는 인물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평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정치권 악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진영 싸움으로 또 예. 가버렸다. 그래서 아하.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네, 것입니다. 네. 즉 민주당에서 자꾸 뭐 현충을 파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제스처라든가 극단적인 법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가치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순수한 뜻에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상당히 순수한 입장을 견지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상희 교수님, 우리 지금 시간이 벌써 요 얘기하다가 지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다 못했는데 참 이거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네. 홍범도 장군의 말년의 얘기도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범도 장군이 고려극장에서 그 표 끊어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극장의 관계자가 할아버지 젊은 날 뭘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홍범도야. 이렇게. 에이 할아버지 어떻게 이름은 똑같은 애예요.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하고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나 외놈들 때려잡았어. 그 얘기를 알고 홍범도 1대1을 드라마 극화시켜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홍범도 장관도 나는 저 정도 훌륭한 사람 아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면서 돈 몇 푼 주는 걸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75세입니까? 75세에 쓸쓸하게 돌아왔습니다. 뭐 할 얘기 많은데 이거는 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 얘기하고 방금 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의 파묘 문제도 정치 이슈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현충원에 대한민국 현충원에 친일파가 묻혀 있습니다. 악랄한 친일파가 묻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파묘? 반대? 이것도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이상희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홍범도 장군님 좀 미안합니다. 다 못했습니다. 오늘 또 다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많은데 두 번째 주제는 국내 정치 문제. 이것도 쭉 한번 짚어볼 제목이라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좀 송파을 좀 나오죠.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나팔을 부니까 홍준표 의원이 춤을 춥니다. 늘 잘한다고 신나다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배현진 의원이 6월 3일 날 본인의 1호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종부세 완화법인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을 지금은 6억 원 아닙니까? 이걸 9억 원, 그러니까 7억 원, 8억 원, 8억 9천만 원 사람은 안 내는 걸로 9억 이상으로 높이자.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더 낮추자. 80% 곱하기 0.8을 해야 되니까 낮을수록 세금이 작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부세 부담 너무 많다. 잘 사는 사람들, 집 많은 사람들, 집 많다고 재냐? 좀 깎아줘라. 이 법안을 만들어냈는데 뭐 배현진 의원은 송파을이니까 거기는 뭐 웬만하면 10억이 넘는 20억도 되는 아파트가 철비하니까 뭐 그들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대표가 아니잖아요. 구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나 뭐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그 지역의 뭐 유권자들 하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대권을 생각해야 할 홍준표 의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참 시적절한 조치다.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재산세 냈는데 무슨 또 종부세냐? 이중세 아니야?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네. 뭐 배현진 의원을 빼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낸다고 하더라도 당내의 대선 주자인데 홍준표 의원은 서민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때에는 당내 서민 특위입니까? 네. 당내에서 하여튼 특위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민 특위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서민통인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전략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생각일까요?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죠. 네.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종부세 완화 조치를 1호 공약 법안으로 제출한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강남이 대부분 부동산 아파트 한 채 있다 하더라도 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공약을 가지고 아마 당선이 된 것이 가장 큰 네. 동기가 네. 됐죠. 네. 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되고 국가적 이익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론을 이야기하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를 완화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건 이해할 수 그런데 있는 여기에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홍준표 대표가 그겁니다. 전 대표가 개입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뭐냐 그러면 첫째,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당 외의 인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당 내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 들어오든지 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론에는 소위 홍준표 퀴즈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친하죠. 네, 왜냐 그러면은 당시 당대표 때 네. 영입인사 1호로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를 맞아. 그때 당시 MBC 아나운서를 영입했기 08 보궐선거할 때 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외부 인재 그렇죠. 1호로 네. 배현진 의원이 들어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역량 자체를 사실상 붐업시켜 줘야만이 배현진 의원의 당내 역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배현진 의원의 입장은 또 많이 복잡하겠죠. 사실상 홍준표의 색깔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고 인해서 당내에 본인에 대한 역량도 배현진 의원의 입을 통해서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책적 소위 프레임 선점 이 부분을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같이 가게 되면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대척점에 서 있어야만이 이것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서민 정책, 네. 이른바 그 최근에 나왔던 좌클릭 정책이죠. 좌클릭 정책과 네. 관련해서 네. 뭐 국민 그 기본 소득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가면 안 돼. 네. 본인은 좀 더 우파적인 각을 세우는 그런 그런 전략이 있죠. 배현진을 띄운다. 여기는 홍준표 전 대표의 뭔가 모르는 예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좌클릭은 당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좌표를 좌클릭하는 것은 이해되고 여기 이해되나 보수의 성향 자체를 완전히 함몰시키는 정책이 나올 경우에 이게 상당한 당내 비토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네, 네. 이런 걸 보고 본인의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서민 위지 보니까 2011년 7월에 당대표 경선에서 패한 뒤에 당내에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서민의 임재가 강하고 실제로 홍준표는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하면서 공부를 시킨 아들입니다. 총명했던 아들이죠. 서민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어머니가 생선을 팔면서 머리에 생선을 피고 팔면서 돈을 팔아서 공부를 시킨 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잘 사는 10%밖에 안 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그 법안을 만든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전화하니까 그 이제 누구한테? 축건이라는 분이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자칫하게 되면은 종부세 완화 결국 재벌의 편 있는 자의 편에 설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오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서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서민에 대한 부분들을 코스프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 당연히 뭐 서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배현진 의원의 손을 들긴 했으나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런 어떤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관에서 누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이중과세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게 되겠다. 정책적 차원의 멘트다. 뭐 이렇게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는 기존 세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세를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이런 분들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정부 차지 말고 재산세로 통해 단일하자는 얘기인데 재산세로 단일하자는 논의를 하면 이것도 반대합니다. 이런 분들 반대하는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단일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돈을 더 주느냐. 지금은 또 재산세로 단일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에 썩지 않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10% 잘 사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홍준표 대표는 총대를 메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생각 자체가 당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좌클릭과 관련해서 각을 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하면은 이 교수님, 네.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조금 뭐 좀 죄송한 얘기를 합니다면은 김종인 대표 체제가 몰락할수록 홍준표 대표한테는 찬사가 오겠는데요. 뭐 정치의 특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나의 각을 불행이 세우고 되는 있으니까. 거죠. 예. 미리 여기에 대해서 소위 따지자 그러면 진제 깃발을 먼저 꼽아놓는 것이죠. 보수에 대한 정체성과 보수에 대한 그렇죠, 아이덴티티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뭐 이건 시장에 대한 변화를 얘기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의원도 SNS에 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1호 법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러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세 이중 과세가 안 된다. 재산세로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나라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1억씩 오릅니다. 대한민국의 90%가 루저입니다. 루저. 전세값도 못. 이 와중에 대한민국을 차겠다 등을 꾸는 홍준표 전 대표는 뭐라고요? 1호 법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거부가 될 수 있는 땅 투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식과는 좀 다른 우리가 봤던 홍준표 전 대표의 이미지와는 다른 전략을 왜 펼까?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이상희 교수가 정확하게 진단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배현진 답할소리에 홍준표 의원이 춤을 추는 이유는 대선 전략에 적절한 이슈를 잡아서 파이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수에 대한 주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자신은 뭐 서민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에서 보수의 정체성, 보수가 가야 할 가치는 최소한 이런 것이다. 내가 선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란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당 안에 상당 부분 비토 여론이 잠복해 있을 겁니다. 네네. 네. 뭐 이것만 보면 일정 정도는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라 합니다만 당에서 김종인과 각을 세우면서 좌파 클릭을 막으면서 보수의 정통성은 기준 나야. 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네, 그래야만이 이 당내에 진입할 수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당에 대한 진로 향후 방향 자체는 뭐 1단계로서는 추석의 민심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연말경에 2단계로 봐서 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좌초냐 아니냐 가름을 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궁금했는데 우리 이상희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까 딱 맞았습니다. 그렇겠구나. 역시 홍준표 의원은 뭐 정치적인 수는 뭐 보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성공할지 실패. 작은 전투에서는 100번을 이기본들 큰 전투에서 지면은 죽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작은 전투에서는 조금 이기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가야 할 정치적인 방향도 세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내 이길 수 있을지는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해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사님 20분째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